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했던 아르헨티나. 하지만 지금은 지옥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아르헨티나 교외 지역에서 살아봐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소득 불균형을 겪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부유한 농부와 가난한 미녀의 불륜이라는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후안 두아르테는 부유한 목장주로 이미 결혼하여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요리사 후아나 이바르구엔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결국 둘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후아나는 후안 두아르테의 사생아를 5명이나 낳게 되죠. 그중 가장 막내딸이 바로 훗날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 된 에비타입니다. 불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비타는 물론 그녀의 형제자매들 모두 아버지의 성 두아르테를 물려받을 수 없어 이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죠. 후아는 후아나와 아이들을 위해 집을 한 켠 마련해 주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에비타가 1살쯤 되었을 때 후아는 후아나에게 질린다며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죠. 돈도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던 후아나는 결국 후안이 마련해준 집을 팔고 아르헨티나 지방 수도시인 후닌에서도 가장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들의 옷감을 받아 바느질을 해주며 돈을 벌었죠.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에비타. 하지만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은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남편도 없는 후아나와 자식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후 에비타와 언니들은 없는 형편을 보태기 위해 부유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비타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에비타는 그 순간 매우 슬펐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신이 가난한 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더 마음이 아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겪은 가난과 혹독한 경험은 이후 그녀가 영부인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에비타가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그녀의 친부 두아르테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후아나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자니 자신은 불륜녀 신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실 가족들도 그녀의 존재를 반가워하지 않을 테고 다른 사람들도 욕을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빠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에비타와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이 열리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정 옷을 입은 남성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에비타의 가족들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두아르테의 정실 부인이 혹시나 이들이 참석할까봐 미리 오빠에게 부탁해 안으로 절대 들이지 말라고 손을 써둔 것이었죠. 결국 에바와 어머니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장례식을 훔쳐보게 됩니다. 참고로 에비타는 스스로의 출생 신분이 부끄러워 대통령과 결혼하기 직전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버렸습니다. 원래 그녀의 출생 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성을 딴 에바 이바르구엔이라는 본명이 적혀 있었지만 이를 아버지 성을 딴 에바 두아르테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후 학교에 진학한 에비타. 하지만 그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에비타를 빨리 이웃 총각과 결혼시켜 독립시키고 싶어 했지만 에비타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우가 되는 것이었죠. 에비타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상 가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명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버렸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에비타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만 하면 곧바로 주연 영화에 캐스팅되어 아르헨티나 최고의 여배우가 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경력도 연줄도 없는 에비타를 고용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비타는 다른 성공한 여배우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뿐 별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기와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기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가장 쉬운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관계자들에게 몸을 내주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에비타가 유달리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임 기사에 따르면 당시 라디오나 영화계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감독 등 제작진에게 성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매우 가부장적인 나라여서 여성은 남성들에게 기대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책 영부인 에비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크게 3가지 역할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거나 정부이거나 앞에 두 분류는 남성이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남성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했죠. 이런 사회에서 에비타가 몸을 판 것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덕분에 에비타는 작은 극단의 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B급 멜로 영화에 출연하고 소극장을 돌며 돈을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비타는 배우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사를 개최한 49살의 후안 페론 대령을 만나게 되죠. 키 183cm의 전직 펜싱 및 권투 선수 출신이었던 후안 페론은 매우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자신보다 7살 연하의 교사와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36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하면서 호라비가 된 상태였죠. 에비타와 후안 페론은 나이차가 20살 넘게 났지만 에비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안 페론은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후안 페론은 평범한 군인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일명 악명 높은 10년이라 불리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연속으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부정부패는 만연했으며 경제적 위기는 심각했던 시기였죠. 그러다 후안 페론이 속해 있던 군사조직에서 쿠데타를 성공시키며 라미레즈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안 페론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안 페론은 당시 힘을 키워가던 노동조합을 공략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후안 페론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정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죠. 후안 페론은 이후 노동부 장관이 되어 오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라미레즈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파렐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그는 부통령 겸 육군 장관 겸 노동부 장관까지 겸하게 되죠. 에비타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녀는 첫눈에 후안 페론이 남다른 남자임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정해진 길을 걷는 반면 후안 페론은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인 장구들은 돌격이라 명령하며 자신은 뒤로 빠지지만 후안 페론은 돌격이라 외치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녀는 후안 페론을 보자마자 그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민중을 위한다면 그건 저의 뜻과 같아요.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제가 쓰러질 때까지 당신 곁에 있겠어요. 일부 책에서는 그녀가 자서전에 쓴 둘의 첫 만남이 비현실적이라 지적하기도 합니다. 당시 에비타는 정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후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둘의 첫 만남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각색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후안 페론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에비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됩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에비타는 한순간에 권력자의 옆에서 엄청난 돈과 명예를 누리게 되죠. 실제로 둘이 사귀고 얼마 뒤 방송 출연자들 사이에서 노조가 결성되는데 이때 에비타가 노조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아 선출됩니다. 후안 페론과 사귀는 그녀가 위원장이 되면 혹시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녀에게 직책을 준 것이었죠. 또 에비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됩니다. 평소 그녀의 월급은 $35 정도였는데 후안 페론과 만난다는 소문이 난 이후 그녀의 월급은 $6,000로 치솟았죠. 게다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에비타는 남자친구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정치 상황도 배우게 됩니다. 후안 페론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지위, 명예, 그리고 부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던 유급 휴가 제도를 노동자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근무일수를 줄이고 해고 조건을 강화하고 고용주들에게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을 지불하라고 강제했죠.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들을 위한 엄청 파격적인 정책으로 갑자기 인기가 치솟으며 후안 페론은 누구보다 큰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보수층은 그가 너무 과격한 정책을 편다고 생각했고 진보층은 그가 군부 독재를 한다고 싫어했죠. 여러 집단에게 안팎으로 공격받던 페론은 얼마 뒤 반대 세력에게 체포당하며 부통령에서 사퇴하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자친구 에비타가 그를 구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에비타는 그를 지지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 그가 잡혀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 청사였던 카사 로사다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에비타의 전화를 받은 노동자들은 모두 카사 로사다 앞으로 모였고 결국 그를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던 반대 세력은 후안 페론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에 감동받은 후안은 다음날 바로 에비타와 비밀 결혼식을 올렸죠. 이후 후안 페론은 아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194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아내가 된 에비타도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라디오에서 남편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죠. 에비타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꼭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비타의 감동적인 연설 덕에 후안 페론은 54%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에비타는 물론 에비타의 가족과 친구들의 인생까지 달라졌다고 합니다. 비누 판매원이었던 에비타의 오빠는 대통령 개인 비서로 고용되었습니다.
정치적 경험은 전무했고 암시장에서 일했으며 수많은 정부를 두고 문란하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에비타의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있다며 고용된 것이었죠. 에비타 어머니와 절친했던 친구 니콜리니는 우체국 직원에서 우편 통신부 장관으로 승진하였고, 변호사였던 둘째 언니의 남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로, 엘리베이터 수리공이었던 셋째 언니의 남편은 관세청장으로 임명되었죠. 하지만 대중들은 그녀의 작은 부정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비타는 가난한 대중들을 직접 챙겨주는 최초의 영부인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항상 두 발 뻗고 나섰다고 합니다. 거리의 고아들을 대통령궁으로 데려와 직접 목욕을 시킨 뒤 식사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가난한 싱글맘이 고충을 토로하며 울자 그녀를 안아주더니 아기 옷과 요람을 보내주기도 했죠. 또 매독에 걸려 입이 뒤틀린 소녀에게도 기꺼이 먼저 다가가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별거 아닌 행동이 아픈 소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중들은 그런 에비타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 여성들은 그녀를 혐오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을 잘 만나 영부인이 되었기에 겉으로는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었지만, 에비타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녀의 미천한 출신을 욕하며 자신들의 모임에 끼워주지 않으려고 했죠. 원래 아르헨티나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선협회라는 여성들의 자선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협회는 전통적으로 영부인이 협회 의장을 맡아 이끌었지만 여성 귀부인들은 에비타를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진짜 영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속마음이 들어가 있었죠. 에비타는 상류층 여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상류층의 패션 스타일, 예의 범절, 취향을 따라했습니다.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지 않은 에비타는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평소 남편 후안페론의 지인들이 집에 찾아와도 크게 예의를 차리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의 잠옷을 입은 채로 문을 열어줄 때도 있었다고 하죠. 공식석상에 나갈 때면 화려한 옷을 선택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입은 옷은 촌스러워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에비타의 스타일은 상류층 여성들을 닮은 우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넘겨 묶었고 단정한 색깔의 차분한 드레스를 입어 귀족 같은 모습을 연출했죠. 물론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디자이너의 드레스 대신 명품 디올 드레스를 선택했고 1년에 2번씩 파리에서 고급 드레스를 공수해왔다고 합니다. 또 에비타는 보석도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위안이 되듯 자신은 보석이 위안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여기에 남편 후안페론도 에비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에비타를 받아주지 않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선협회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에바페론 재단을 새롭게 설립하였죠. 그녀는 기존에 상류층이 운영하던 자선재단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면 가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가난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상류층 여성이 아니라 진짜 가난했었던 자신이야말로 자선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낸 말이었죠. 에비타는 이 재단을 통해 정부 부처만큼 큰 돈을 주무르게 됩니다. 재단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만 14,000여 명으로 총 예산이 약 2,865억 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죠. 에비타는 재단 업무에 미친듯이 열중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에비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끊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자서전에 따르면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지하철이 끊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후안이 제발 쉬라고 부탁할 정도였지만 에비타는 매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서도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하죠. 에비타는 또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게 선동이더라도 누구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지 않겠어요? 에비타는 재단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40만 켤레의 신발, 50만 대의 재봉틀, 20만 개의 냄비를 배포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재단의 기금으로 집과 병원 등을 지어주었죠. 에비타의 실질적인 지원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또 한 번 열광했습니다. 에비타는 노동자들을 가난에서 구해줄 구원자였고 성녀, 순교자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재단의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재단은 기본적으로 기부를 통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예전부터 페론을 지지하던 노동조합은 이 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지원하였죠. 한편 에비타는 주변의 부유한 사업주들에게도 자발적인 기부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발적인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 사무실의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갑자기 감사가 들이닥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에비타는 표면적으로 계속 자발적 기부 원칙을 고수하였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가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비타는 기부하지 않는 부자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죠. 부자가 너무 많은 돈을 독점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기는 것인데 왜 자신이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죠. 한편 에비타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에비타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라디오에서 연설을
연설을 하고 신문에 글을 기고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 덕에 1947년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투표권을 얻게 되죠. 이 법안을 승인하던 날 후안은 일부러 아내 에비타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서명한 다음 법안을 아내에게 건네주었죠.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페론과 에비타가 인기를 끌수록 이들을 싫어하는 세력도 늘어갔습니다. 특히 지식인과 중산층에서 가장 먼저 반대에 나섰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해주는 것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나라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페론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주요 교육기관에서 대학 교수와 교직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또 에바 페론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실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심지어 강제로 신문사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죠. 당연히 다른 신문사들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며 기사를 내야 했습니다. 한편 언론을 장악한 페론 대통령은 곧 다가오는 선거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원래 인기가 높은 에비타를 자신의 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에비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복통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피가 흥건히 고여있기까지 했죠.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이미 자궁경부암 말기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후아나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였던 것이죠. 그녀는 화학요법을 받았고 암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궁까지 적출했지만 이미 암은 전이되어 있었고 건강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선에서 물러나게 되죠. No tenía entonces ni tengo en estos momentos que de mí se diga cuando se escriba que hubo al lado de Perón una mujer que se dedicó a llevarle al presidente las esperanzas del pueblo. 언론을 장악한 페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에비타 덕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감사한 마음에 페론 대통령을 찍은 것도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죠. 한편 에비타는 점차 쇠약해졌고 남편의 지지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대선이 있고 2년 뒤 에바 페론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거주 공간인 운주의 궁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33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에비타가 죽은 직후 아르헨티나는 모두 슬픔에 가라앉았습니다. 옆집 누나, 언니처럼 곁에서 지켜주던 든든한 영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녀의 마지막이라도 지켜보고자 운주의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시신이 운반될 때쯤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8명의 사람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날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꽃집에서 꽃을 사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체 꽃시장에 꽃이 품절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후안 페론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에 한 직원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자 주지사가 그를 해고하기도 했고 한 청년이 전차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이라며 체포당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대해 시를 쓰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아이들에게는 그녀가 아픈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 병에 걸렸다고 가르쳤죠. 한편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점차 후안 페론에 대한 반대 세력이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후안 페론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자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소문이었죠. 넬리 리바스는 원래 가난한 노동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빌딩 청소부로 아침 5시부터 밤 10시가 될 때까지 청소를 했고 아버지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했죠. 이들은 방이 한 칸밖에 없는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였는데 우연히 넬리 리바스는 페론 대통령이 주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자신에게도 사회에서 주택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에 넬리 리바스는 크게 감동을 받고 페론이 만든 UES라는 조직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겉으로는 청소년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사실 페론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정치 모임이었습니다. 가끔씩 페론은 이 모임에 직접 들러 청소년들과 대화를 했고 그중 몇 명은 대통령과 별도로 커피타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페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모임을 비난하며 그가 몇 명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대통령을 흠집 잡기 위한 황당한 루머에 불과했지만 넬리 리바스가 입을 열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19세의 그녀는 자신과 페론 대통령이 진짜 사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뻘이긴 했지만 그는 저를 사랑했어요. 넬리에 따르면 당시 UES에 모인 많은 소녀들이 제2의 에비타를 꿈꿨다고 합니다. 가난한 소녀에서 결혼을 통해 하룻밤 사이 영부인이 된 에비타를 보며 자신도 페론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 인생 역전할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한편 이 시기에 페론 대통령은 이혼과 매춘을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합법적인 규제 아래 허가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 판단한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천주교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천주교를 믿을 정도로 천주교의 힘이 센 나라인데요. 천주교에서는 매춘과 이혼을 금지하는데 페론 대통령이 멋대로 이를 허용해준 것을 탐탁치 않아 했죠. 얼마 뒤 천주교 신자들은 페론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 관저 앞에 모여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비폭력 시위를 벌였죠. 페론 대통령은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반대 의견은 묵살해버렸습니다. 카톨릭 학교를 위한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언론을 이용해 학교에서 카톨릭 성상들은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죠. 점차 페론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던 어느 날 페론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광장 플라자 데 마요에 항공기 30대가 날아들더니 갑자기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페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쿠데타였죠. 페론 대통령은 급히 벙커로 피신했지만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은 다치게 됩니다. 폭탄 중 하나는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 떨어지며 탑승객 전원이 죽게 되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총격이 벌어졌는지 현재도 아르헨티나 수도의 건물에는 총알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쿠데타는 실패하고 쿠데타를 시도한 이들은 붙잡혀 처단되었죠. 그러나 얼마 뒤 또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번 쿠데타로 페론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파라과이로 도망치게 되죠. 이후 새로운 군사정권은 후안과 에바 페론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1955년 쿠데타가 일어나고 페론이 쫓겨난 이후 한동안 에비타의 이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내걸 수도 그녀가 선물로 준 것을 간직할 수도 없었죠. 군대는 연합본부에 있던 에비타의 동상도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자 계속해서 에비타와 후안 페론을 떠올리며 이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죠. 결국 약 20년이 흘러 78세의 페론은 망명생활을 마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자 그는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가 새롭게 결혼한 아내 이사벨이 부통령의 자리에서 그를 도왔죠. 그러나 이듬해 페론은 폐렴 증세를 보였고 얼마 뒤 심장마비를 겪더니 곧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페론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죠. 하지만 페론이 죽고 난 후 그의 실체가 밝혀지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영부인 에비타와 후안 페론은 사후에도 거의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화폐 페소나 정부 기관에 에비타의 얼굴을 새기는 것은 물론이고 몇몇 시민들은 자신의 집에 초성화를 걸거나 지갑에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기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페론 부부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덕에 1910년도까지 전 세계 가장 부유한 10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프랑스보다 29%, 일본인보다 3배 더 부유했었죠.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당 GDP 순위는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인구 4,400만 명 중 3분의 1 이상이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빈곤율은 더욱 높아져서 15세 미만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하버드 교수 라파엘 디텔라는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를 기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사기업의 돈을 정부로 흡수하는 것은 페론의 초기 목표이기도 했는데요. 에비타의 자서전에 따르면 페론은 아내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부를 다시 재분배해야 해. 그럼 가난한 사람의 숫자도 부자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부는 각 국민들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제적인 힘을 가져야지. 많은 것들이 국유화될 거야. 페론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 돈을 정부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산업을 국유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페론의 이런 정책은 경제적인 실패로 끝이 납니다.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페론의 정부 정책은 자원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평등에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해 결과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생산자, 노동자 모두 자생하려는 노력 대신 정부에 무작정 기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사학자 로리스 자나타는 에비타와 후안 페론이 아예 아르헨티나의 문화까지 망쳐놓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페론 부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에 대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이기심, 개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라 여겼고 이기적이고 나쁜 부자들이 선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렸죠. 자나타는 이렇게 가난을 성스럽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절대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론 부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정권은 없었다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것도 페론 부부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페론 이후 집권한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페론이 사망한 이후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으며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외국
외국 부채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당파에서 권력을 잡으며 2001년 금융위기 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아르헨티나는 페론의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친페론주의 세력과 페론의 정책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반페론주의 세력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친페론주의 세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페론의 정책들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도한 지출이 반복되면 경제가 현재의 수준으로 갇히게 되고 이후 미래세대가 고통을 겪으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열린 대통령 대선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페론주의 정당 소속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경제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잃어버린 번영을 되찾겠다는 당선 포부를 밝혔는데요. 과연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에비타, 에바 페론의 진짜 삶, 저자 닉 프레이저.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